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의 제목은 피로의 까닭, 피로의 원인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피로하게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이 물음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피로는 현대인의 운명이다,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피로를 무릅쓰는가? 피로하면 피로가 나쁘고 부정적이면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달아나야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피로를 무릅쓰는 걸까요? 피로와 맞서서 피로를 이기면서 피로를 또는 짊어진 채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일까요? 재미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일단 먹이를 먹지 않고 먹이 찾는 것도 그만두고 배가 꺼질 때까지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먹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하루살이다. 물론 어떤 짐승들은 2, 3일씩 먹지 않고도 있으니까 꼭 하루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먹이살이가 된다. 먹이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북극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내내 많이 먹고 겨울 잠을 자게 되겠죠. 이렇게 저는 짐승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그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일에 한계, 이걸 저는 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이 있다. 이 의도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금이 있는데 배부름에도 금이 있죠. 어떤 배가 부르면 그만 먹게 되잖아요. 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이 이제 좀 희미해지고 금이 사라지면 다시 먹게 되고 또 차오르면 또 먹게 되고 끊임없이 금극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배부름과 관련해서는 짐승과 같은데 하고품의 욕망, 하고품의 금과 관련해서는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없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보자면은 하고품의 금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욕망을, 바람을 다 이루고 나면은 곧바로 다른 바람을 좀 뒤쫓죠. 이렇게 하고품의 금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서 끊임없이 끝이 없다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하나의 끝이 있는 줄 갔더니 그 뒤에 또 다른 이제 또 더 금이 멀어지고 해서 금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그 크기가 크다라는 것은 금을 그어놓은 것을 또 그은 거죠. 금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금이 생겼죠. 또 긋고 새로운 금이 생기고 자꾸 에스컬레이터 점점 높아지는 이러한 금긋기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동물에게의 금긋기는 넘지 말라는 거지만은 사람에게 금긋기는 금을 없애고 그 새로운 금을 그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진 금을 없애고 새로운 금을 이제 새로 그어 만드는 일인데 이 금이 끝이 없다. 금긋기가 끝이 없다. 왜 그러냐? 이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이제 물어보면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크게는 사람은 앞날을 미루어 볼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앞날을 미루어 본다는 것은 이제 어떤 과거로부터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 아로새김으로부터 현재 오늘날을 이렇게 마주 보는 가운데서 쭉 하나의 이제 그 길을 하나의 그 금을 쭉 그었을 때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밀고 나간 그 차원에서 보이는 바가 있는 거죠. 미루어 보는 겁니다. 밀고 나가서 보는 거죠. 밀고 나가서 보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두려운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은 어떤 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피하고자 하는 것,
그런 일을 비껴가고자 하는 일,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꼭 만나길 바라는 일이 있는 것, 이루어지길 꼭 바라는 일, 이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뭐 꼭 두 가지만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갈래의 길로 우리가 앞날을 미루어 본다. 앞날을 내다볼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내다보는데, 하나는 비껴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다른 쪽은 꼭 이루려고 하더라. 이 두 가지를 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는 그런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마음을 졸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혹시 잘못될까봐 또 마음을 졸이죠.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미루어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마음이 쫄아들게 되는 것. 마음을 졸인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잡아당겨가지고 내 앞에 놓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이렇게 일어날 테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능성 이것 때문에 그럼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하고 내가 마음을 써야 할 일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죠. 내가 미루어 보지 못하면 마음을 쓸 일이, 지금 당장 배고픈 거, 배가 부르고 나면 아무것도 마음 쓸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어떤 일에 쏟아서 그 일을 해낸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 주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마음을 졸이고 마음을 쏟고 마음을 쓰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동물과 짐승과 달리 끊임없는 일 중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까지도 고민해서 현재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까지도 그 일들을 내가 이제 이루려고 하니 해야 할 일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 제가 이제 오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람, 복수는 오람들, 이렇게 돼. 오늘날 사람들, 오람들. 그 오람들은 모두가 다 일벌레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일벌레 살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오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영화 보기도 일처럼 해야 합니다. 영화 보기를 왜 일처럼 해야 되나요? 만일 내가 영화 보기를 제대로 못 해내면요, 너 그 영화 봤어? 그랬을 때 그 영화가 뭔데? 그러면 이야기의 주도권을 다 뺏기게 되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들어주면 되니까. 근데 공감을 못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뭔가 같이 살아간다는 이 느낌을 공감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치 나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또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될까봐 마음이 졸여집니다. 마음이 졸여지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이 영화를 안 보면 앞날 언젠가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나만 혼자 그 영화를 못 봤다고 해가지고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마음이 졸이고 불안감이 일어나니까 빨리 그 영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다면 또 우리에게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방 심리가 있다. 닮아 나가려고 한다. 누군가가 멋있게 화장을 하고 오면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누구 강의를 잘하면 저도 그 사람의 강의를 좀 흉내내 보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의 장점들을 잘 배워서 그걸 닮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호기심도 있고요. 또는 이제 궁금증 같은 것도 있죠. 또는 즐거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는 다 일과 같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메르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로를 몰랐다. 말하자면 메르소는 마음을 졸이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사태평이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일에 대해서 크게 어떤 강박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즐거운 일을 주로 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이제 맘대로 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이 나날이 맴도는 삶인데 나날살이인데 맴돌이가 특징입니다. 일어나고 또 자고 우리 하루가 주어지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일어나고 또 잠자리에 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삶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제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메르소는 맘대로 도리를 합니다. 지 맘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 입장, 남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긋돌이입니다. 어긋났어요. 아유 저 사람 좀 이상해. 모난 돌 같아. 에?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또는 이제 그래서 혼자 외짝돌이 맞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짝으로 돌아간더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그의 삶은 어울림돌이나 또는 뭐 제가 말놀이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 하나하나 뜻이 있지만은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서 그냥 좀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재물돌이 이렇게 하고 홀로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소가 해피했던 것, 행복했던 것은 남들을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한병철의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주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죠. 오케이. 보이시죠? 피로사회. 보라색으로 표현을 좀 이제 피로함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제가 사회라는 말은 모여 사는 동아리로 해서 모아리라고 바꿔 쓰는 걸 여러분이 이제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라는 것이 지쳐 시듬이라고 한다면 일에 지쳐서 모든 활력을 잃고 시들어 버려서 결국 죽겠죠. 지쳐 시든 일에 노예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피로로 모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를 한병철의 일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규율 사회와 또 하나는 성과 사회로 구분했습니다. 이건 좀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디스치플리나라는 이 말은 규율이라고 번역이 됐고 또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계율이라고도 나오는데요. 기본 의미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잘 준수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규율도 되고 계율도 되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징계란 뜻도 있게 됩니다.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르침으로써의 이루어지는 사회, 그럼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침을 탁 뱉었어요. 그러면 제가 학생 거기 침 뱉지 마 그러면 그 학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일 때는 아이 죄송합니다 하겠지만은 남이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뭔데 그러냐라고 오히려 저항하고 반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서로 모르는 사이에는 오늘날 모르는 사이에는 남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회가 있다. 공장의 사장님께서 이제 직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군대 같은 데 아주 대표적이겠죠, 그죠? 선임병이 후임병을 아주 그냥 엄하게 얼차려까지도 주면서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뭔가 가르치는 것이 통용되는 이러한 모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 모아림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제 말로 표현할 때는 부림의 모아리다. 말로써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부리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가르친다는 것은 강요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럴 때는 권력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리는 거죠.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지침을 주면 그렇게 따라야만 하잖아요. 군대에서 그렇게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이게 마치 이것은 누군가가 권력자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부리는 것과 같다. 불임모aal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과 사회인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피로 사회는 바로 우리가 성과 사회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설명이죠. 그럼 성과라는 게 무엇이냐? 성과는 그냥 낱말 뜻 그대로는 이루어진 결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 말로는 라이스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낸 것 이런 뜻입니다. 해낸 것 또는 해낸 일, 해낸 결과 또는 그냥 해내기도 되겠습니다. 해내기 또는 해낼 줄 암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라이스퉁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적 의미도 있고 해내기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의 뜻도 갖고 있어서 해낸 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해내기도 쓰여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줄넘기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처럼 줄을 넘기는 줄을 넘는 행위이기도 하고 줄을 넘는 도구를 뜻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내기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라이스퉁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병철이 설명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사회는 프로젝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스퉁이라고 하는 이 해내기는 단순히 그냥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상사가 야, 너 이거 해 오늘까지 해가지고 딱 뭐 서류 뭉치 던져주면 그 일을 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내는 방식이 달라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존중 인식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내야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뭐냐면 Z라는 게 이제 던지다, 뿌리다 이런 뜻인데 프로젝트니까 앞으로 던지는 일. 그러니까 앞에 던져진 일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일을 펼쳐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내고 싶어하는 어떤 일이 있죠. 그것을 미리 이제 우리 모두가 한번 딱 던져가지고는 아직 결과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K방역, 코로나에 대한 이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해내야만 하는 거죠.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실패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럼 그것을 단계마다 이걸 제대로 해내게 되면은 한 단계 하고 해가지고 마침내 코로나19 방역을 다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그 업무를 가지고 문제죠, 이게.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펼쳐내기이기도 하고 풀어내기도 되고 또 펴나가기도 되겠습니다. 롤아웃, 어떤 것을 이렇게 쭉 펴나가는 거, 펼쳐나가는 거 또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풀어내기 정도로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프로젝트는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어떤 주어진 문제를, 어떤 일을 풀어내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것이 이제 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 말로 그냥 해내미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근데 이 해내미는 기본적으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클러스터 방식입니다. 이 클러스터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제 수학 개념에 쓰이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이렇게 묶음을 가지고 있는 단위를 갖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개를 더 큰 것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역동적 개념으로 쓰면 묶어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나의 그 단위를 갖고 있는 여러 개를 더 크게 묶어내는 것. 이게 묶어내면은 또 더 큰 것으로 묶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클러스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 IT 클러스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IT와 관련된 이런 기술들만을 묶어놓은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그 모두를 한데 아우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는 한데 아울러 이렇게 묶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프로젝트는 이렇게 클러스터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어내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일은 없는 거야. 오늘날에는 우리가 태스크포스라든지 이런 하나의 팀 중심으로 이제 과제들이 주어지는데, 이 팀 중심으로 주어지는 과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묶어내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묶이고 저렇게 묶이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분야 저 분야가 끊임없이 한데 아울러지는 융합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묶임이라는 것이, 묶어내는 것이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올해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그 온라인 강의를 하라고 그러니 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은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잉글리시 커패시티, 잉글리시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창의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프로젝트, 풀어내는 거, 풀어내기를 잘 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낼 줄 아는 것, 생각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 낱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낼 줄 아는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생각을 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롭게 생각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기.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왜 새롭게 생각하기가 중요하냐면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찾아보면 되는데, 검색 가능하고 조회 가능하고 참조 가능한데, 그 모든 것들을 조회하고 참조를 해도 우리가 모든 정보를 참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왜? 아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 같은 거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걸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새롭게 접근하는 법, 새로운 수단, 새로운 방법,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여기에 다다를 수 있는 아주 올바른 방법들을 풀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젝트라는 말과 클러스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의성이란 말이 모두 함께 쓰였을 때 생겨난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해낼 줄 알을 이제 갖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냐면, 클러스터가 뭐가 또 더 추가되냐면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설계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능력, 협업, 의사소통 능력,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코딩 능력이 또 추가되고 있죠. 융합적 사고 능력, 한데 아우를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 소통 능력, 그리고 성인지 능력,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지금 많이 겪고 계시겠지만은 학업 성취도, 학업 성적도 요구되고 있고,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들까지, 또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품격, 그리고 개인적 취향과 개성, 이런 것까지도 갖고 가야 하니까 우리가 졸업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일들이 아주 촘촘하게 벨트 컨베이어로 마치 이렇게 하나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하나의 진로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례표. 이런 순서대로 무엇이 일어난다, 앞으로 진행되어 나간다, 그래야만 이제 쓴다는 뜻이니까 진행 순서를 적어 놓은 차례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감의 표가 주어져 있는 거야. 대학 나와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를 벗어나면, 진로가 이탈되면 곧바로 우리는 폐기 처분되는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진로를 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라는 거,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 클러스터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성이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 등등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일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재설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계된 또 우리의 삶이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또 바뀐다면 우리는 그 바뀐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빠르게 적응해야 되고, 또 그 적응된 뒤에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르고 끊임없이 적응하고 평생 교육이라고 우리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렇게 일벌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로의 운명을 타고난 세대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2부를 마치고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